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을 제가 되게 가볍게 먹었더니 이 밥알 찹쌀떡 광고만 들어도 군침이 막 돌고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납니다. 이럴 때는 찹쌀떡 하나 딱 먹어주면 너무나 든든하죠. 그럴 때 또 함께 곁들이는 운주커피도 예술입니다. 자, 배고픈 얘기는 그만하고요. 저희는 다른 곳에 더 배가 고픕니다. 수익에 배가 고프고 시장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의 궁금증에 배가 고프죠.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미즈호 은행 변정기 전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늘 보니까 빅테크 기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테슬라,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 실적 혹시 아침에 잠깐 보셨습니까? 네, 봤는데요. 예, 다들 사실은 요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다들 많이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니. 네. 그래서 떨고 있는 와중에 실적과 또 향후 실적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크게 영향은 생각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적을 것 같다. 예, 왜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선도해 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래는 그렇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자, 오늘은 그래서 금리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오늘은요. 네. 시장을 바로 보지 않고 이때까지 시장을 많이 봤었잖아요. 매일매일 보니까 네. 시장을 보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느 정도의 경제 지식, 금융 지식인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그 기준금리 맞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제목을 보니까 우리나라, 미국, ECB, 중국,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무슨 금리로 기준금리를 사용할까? 이게 모든 나라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까? 네, 조금씩 다 다르죠. 나라의 특성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요. 미국이 사용하는 어떤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지, 중국은 어떤 기준금리를 사용하는지, 네. ECB는 어떤 기준금리를 어떻게 설정해서 사용하는지 다 나라와 경제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면 네. 우리가 투자나 아니면은 금융을 갖다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것들을 더 많이 기초 지식을 단단하게 다져 놓으면은 네. 장기적으로 더 많이 어떻게 활용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금융시장이나 전체 돌아가는 그 경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조직과 그 기구에 대한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자료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어떤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 나라 국채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요. 그 나라 국채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은 이제 그 다음에 가상금리와 여러 가지 금리가 붙어서 이제 시중금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준금리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각자 자기네 나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미국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지불준비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불준비율, 지급준비율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리저브죠. 이 지급준비율은 사실 시중은행들이 예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여러 배로 나눠서 이걸 갖다가 대출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사실상 보면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보통 보면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갖다가 나한테 넣어라 중앙은행이. 그래서 나중에 예금자를 보호해주자. 이게 지불준비율인데 미국의 지불준비율은 예전에 1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의무 지급준비율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현재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은행들의 자율성, 유동성을 갖다가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를 당분간 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단기적으로 잠깐 멈춰둔 거 네. 다시 한번 이제 복귀가 될 거다. 네, 그래서 그 지불 준비율을 갖다가 은행들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매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금을 많이 받은 은행은 지불 준비금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적게 받으면 줄어든 은행은
적어줄 적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은행들 간에 서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은행 간에도 그거를 이제 돈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럼요. 빌려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자를 받겠죠. 그럼요. 근데 그 이자도 사실은 지불을 합니다. 이 연준이 연방준비은행이 지불을 대신해서?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네. 그 보시면 실제로 좀 보시면은 더 편해요. 음. 그 연방준비제도의 조직과 기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연준은 세 개의 이렇게 기구로 주요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FRB라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FRB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FRB 연준을. 근데 FRB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기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사회입니다. 예, FRB는. 그리고 두 번째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카고 연준은행 총재, 뭐 캘리포니아 연준은행 총재, 뉴욕 연준은행 총재 이렇게 해서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12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금리 결정을 하는 이 FOMC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통화 그 정책 중에서 두 개는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인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이 FOMC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동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코로나가 일어났으니까 시장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찍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갖다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은 일으켜서 시중에 통화를 더 많이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 가지의 통화 정책이 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인율 정책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시중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뭐 시티은행도 있고 미국의 은행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은행들의 유동성이 없어지면은 시중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팍팍하게 이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금융 상황을. 그러니까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할인율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지급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두 번째 통화 정책이에요. 세 번째 통화 정책은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이라고 네. 여기 지금 써놨죠 제가 FOMC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MC가 하는데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거는 연준이 직접 시장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국채를 사고 팔고 뭐 RP를 사고 팔고 등등 금융 상품을 갖다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 금리와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데요.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1935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원래 1913년도에 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처음에 없었어요. 이게 FOMC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이게 우리 변전무님께서는 되게 재밌는데 저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 없었을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걸까? 의미가 있는 걸까? 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갖다가 관할할 수 없으면 이것은 사실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관할할 수가 없다. 다 총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중앙은행, 미국 전체의 통화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FOMC라는 조직이 없었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연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그때 그 미국이 독립전쟁 이런 걸 하면서 각 주마다 연방마다 자율권을 보장시켜 줬어요.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세계에서 앞장선 게 미국이 연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주마다 따로 법을 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독립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12개 은행들이 니네 우리 각자 할 거다. 중앙적인 구심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심점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게 됐죠. 네. 미국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도 조율할 때는 중앙은행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1935년도에 네.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던 겁니다. 35년도에 네. FOMC가 그렇게 해서 네. 신설이 됐다.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의 이 역사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 산하의 세계 기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기구들 중에서 항상 우리 FOMC 얘기만 하잖아요. FOMC만 알면 돼요. FOMC만 알면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도 그 다른 것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네. 제가 나머지 두 개도 잠깐 소개를 드린 건데요. 아. FOMC만 알면 되고요. 네. 이 연방 기금 금리가 어떤 금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이 금리가 주식 시장을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결정하고요. 네. 가상화폐 시장도 결정하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네. 상당히 사실 이 기준금리가 중요해요. 제가 그 금융시장을 볼 때 네. 가장 먼저 보는 게 기준금리에 대한 견해를 처음에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만큼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금리가 모든 이 자산의 가격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되게 간단하게 그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안 좋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 자산들이죠. 위험 자산이라면 주식, 가상화폐 이 정도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뭐 부동산도요. 부동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뭐 투자, 투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학에서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돈을 벌었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거기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비도덕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가 있으면 이게 예를 들면은 법의 한도의 안에 있다. 뭐 위법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투자와 투기는 금융의 경제학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금리에 지금 고금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위험 자산의 영향은 부정적이면 반대로 안전 자산에는 긍정적이라는 해석을 하는 안전 거죠? 자산에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네. 안전 자산은 뭐 그 금리가 높으면요. 금리가 높으면은 채권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쵸.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요. 금 같은 안전자산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왜냐하면 달러는 갖고 있으면 지금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금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 금값이 오르는 거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네, 주로. 자, 그러면 금리가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종류를 또 하나씩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가 미국의 금리고 미국의 금리가 세계의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미국의 금리 중에서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인 이 연방 기금금리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금 금리가 뭐 이번 9월에 내린다 만다 얘기하는 게 딱 요 금리인 이 거죠. 금리입니다. 연방 기금금리. 예. 우리는 항상 그냥 금리하고 뭐 10년물 국제금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풀 네임이 연방 기금 금리죠. 네. 그게 은행 간의 지불 준비율을 서로 빌려주는 지불 준비율 대차금리라고 하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불 준비금을 갖다 서로 빌려주는 대차금리예요. 네. 근데 이게 바로 하루짜리 금리라는 겁니다. 하루에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연방 기금금리, 그다음에 지불 준비금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연방 네. 기금금리가 일일물 콜금리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셨죠, 또. 네. 이거가 일일물 콜금리예요. 시중은행들 간의 무담보 차입금리입니다. 일일물 콩금리에 예, 하루 동안 빌려주는 담보 없이 네. 하루 동안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저희 지금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지금 설명을 잘 써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은행들 간에 서로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 남는 것을 서로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빌리고 빌려주는 목표 범위 금리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지금 현재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네. 5.25%에서 5.5%죠. 이렇게 범위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몇 점 몇 딱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왜 미국은 궁금해하시니까. 이렇게 밴드가 있는 거예요? 밴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네. 밴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맨데토리 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데토리 금리요? 맨데토리 금리는 이 안에서 거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권고 금리라는 겁니다. 에?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강제성이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가이던스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 금리를 또 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짜집어 놓습니다. 이 안에서 만들게.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목표 금리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강제성은 없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번에 콜 금리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예. 일본과 미국은 1일물 콜 금리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는 7일물 RP 금리라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요? 어려워서요. 제가 주제를 잘못 정했나요?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알아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따라가겠습니다.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와 유로존은요. 네. 7일물 RP 금리다. 레포라고 하죠. 레포가 네.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두 개는 RP 금리고요. 네. 미국과 일본은 1일물 콜 금리. 네. 우리나라도 1일물 콜 금리를 썼어요. 근데 콜 금리라는 콜은요. 무담보 금리예요. 은행 간에 서로 금융기관 간에 네. 빌려주는 담보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RP 레포라는 금리는 채권을 담보로 줘야 돼요. 담보가 있고 없고의 담보가 차이가 있고 있다.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안전성도 다르고요. 그리고 네. 기간도 우리나라는 7일물 레포금입니다. 7일과 1일의 차이도 또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레포 같은 경우에는 네. RP라고 하면 채권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담보를. 근데 담보를 갖다 주고받고 하는데 하루마다 계속 롤오버해서 이것을 받고 주고받고 하면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주일 단위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불편한데 아직까지? 일일물 그 레포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조금 불편하겠죠. 예. 근데 불편한데 미국과 일본은 왜 이 일일물 콜 금리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콜 금리는요, 네. 그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담보 필요 없고. 예. 이제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시티은행이다, 네. 아메리카은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알려진 은행이고, 네. 뭐 우리나라도 그 시중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그 이제 신용은 이제 뭐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서로 빌려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모를 때는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일본이 비슷하게 또 우리나라는 7일물 레포 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연방 기금 금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를 우리는 왜 근데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일본도 지금 목표 범위 금리를 정해놨잖아요. 네. 콜 금리이기 때문에 네, 네. 0%에서 0.1%로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면서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를 정한 건 전부 다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저거는 저렇게 금리를 갖다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구간에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거는 권고 금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예, 지금 다이나믹. 5.5, 예. 5.25에서 5.5 밴드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융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움직인 거고요. 이게 제가 그 비교를 해놓은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두 번째인데요.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할인율이라는 거는 그 시중은행들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자를 내고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 할인율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할인율을 높게 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안 빌리죠. 낮게 하면 많이 빌리죠. 낮게 하면 시장의 그 이동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금리 할인율을 갖다가 높이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그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명은 기준금리입니다. 네. 베이스 레이트 영어로. 그리고 미국 연준의 연방 기금금리는 요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Federal Fund Rate라고 합니다. 줄여서 FFR이라고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적용 금리는 7일부 RP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RP 금리란 뭐냐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는데 레포라고도 얘기하고 RP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긴 레포라고도. 했지만
명확하게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그냥 레포 금리니까 레포 금리인가 네. 보다 이렇게 이 생각했어요. 레포라는 거는 리포제션의 준말입니다. 레포제션. 리포제션 여기 네. 그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아. 리포제션. 리포제션. 좀 낫나요? 낫나요? 네, 좋습니다. 압류란 뜻입니다. 이게. 뭔가를 담보로 한다. 예, 압류. 네. 이걸 담보로 자기가 갖고 그다음에 뭐를 준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냐면 제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네. 돈을 빌리고 싶은데 지금 집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을 담보로 줘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죠. 담보를 줬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대출을 하는데 하루 동안 7일 동안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채권을 주고 돈을 빌리면 이게 레포 또는 RP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담보로 채권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제가 꽈 볼게요. 지금 펴도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뭐냐면 이게 그 채권을 갖다가 네. 돈을 갖다 중심으로 봐요, 저희가. 네. 돈을 갖다가 돈을 빌리는데 채권을 담보로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채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채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 채권 좀 빌려줘. 그 대신 내가 이 돈을 맡길게. 이렇게 되면은 증권 대차가 돼요. 증권 대차.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거 거래를 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레포 거래는 돈을 빌려주는 론 거래로 이렇게 인식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네. 무담보 1일물 콜금리다. 예.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는 담보. 채권을 담보로 주는 7일간 빌리는 네. 담보금리다. 이렇게 그러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어떠한 그 다른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금리가요. RP 금리는 좀 네. 낮아져요. RP 금리는 예. 낮아진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콜금리는 신용으로 은행들 간이 서로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올라가나요? 담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도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네. 일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금리가 다르죠. 그렇죠. 신용대출이 더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인 이 콜금리는 금리가 RP금리보다 높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RP가 훨씬 기준금리를 운용할 때 안전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데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주식시장도 사실 상한 범위가 없고 네. 좀 다 약간 열어두는 위험에 좀 많이 노출해두는 그런 성향이 금리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뭐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네. 왜 그렇게 정한지는 제가 뭐 이유까지 얘기하면은 역사를 예. 타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2008년까지는 네. 오버나이트 콜, 일일물 무담보 콜을 사용했었어요. 예. 이 콜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2008년 2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RP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가 2번에 이렇게 써놨고요. 약간 신뢰도가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조금 약간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은 담보 없이도 신용으로 가능해. 이것과 담보가 있어야지 빌려줘. 이런 차이도 조금 있네요. 이제 나라마다. 금융기관들이 이것을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RP 거래를 좀 활성화하게 되면 두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금융기관들 간에 돈을 갖다가 담보를 주고 서로 빌리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어기더라도 네. 돈을 갚지 않더라도 그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해서 부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그 시스템의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안전하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채를 RP의 담보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국채 거래가 활성화돼요. 국채 거래.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표에 요것을 이제 뭐 그 한국 이제 각 정부마다
그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보면은 거의 하향 추세네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는 많이 올려왔지만 과거 99년 대비해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네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연준 있잖아요. 네. 연준도 비슷해요. 이렇게 미국도 나왔다가 하향 또 추세. 예, 똑같아요. 최근에만 올라갔고. 제가 유로존도 보여드릴까요? 유로존도 하향 유로존도 추세. 비슷해요.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우리 그 세계 각국 정부들이 네. 지금 포퓰리즘에 굉장히 많이 그 접근돼 있습니다. 그쵸. 예, 모든 그 국가와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이 리세션이라든가 아니면 디플레이션을 못 견뎌요. 경기 네. 침체나 둔화를. 지금도 보시면 조금만 둔화할 것 같으니까 표를 못 얻거든요. 국민들한테. 이걸 견디질 않아요. 국민들이. 그럼 표를 안 찍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압박하게 되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장들도 요새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해요. 근데 그렇죠. 물가는 사실 꺼야 되거든요. 물가를 안 끄면 지금 그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네. 부채는 각국마다 다 늘어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느냐.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관계로 유로존하고 일본을 각각을 네.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맨 앞에 서두가 이제 금리를 이해해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금 고점에서 금리는 낮아지는 구간으로 다시금 들어서는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과는 반대의 양상이 금융시장에서 펼쳐질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제 그 금리는 그 우리 그 자산의 가격과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사실은 가치와 가격은 사실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가격이 비싼데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격이 낮은데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비교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본다면 두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중은행 그 시중금리에 영향을 줘서 자산 가격도 변화하지만 네. 그 자산 가격을 갖다 금리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매우 장기간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장기 금리가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생각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가 10년물, 2년물 비교했을 때 10년물은 거의 잘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가가 높으면요. 네. 장기 국채가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를 들면 장기 국채가 단기 국채만큼 쭉쭉쭉 빠져요. 그러면 10년 국채, 미국 국채 2% 투자하시겠습니까? 물가가 2%인데 그러면은 실질 수익률 0%인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물가만큼을 갖다 더 더해줘야 돼요. 장기 국채 수익률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은 생각만큼 빨리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단기 국채는 사실 기준금리에 가깝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보다는 좀 빨리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면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예요, 미국이. 네. 근데 이것이 조금씩 천천히 내년 초까지 해소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경기에 있어서의 시그널을 우리가 항상 그 장단기 금리 역전해서 지금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금리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그 사이클이죠. 근데 그 하반기까지 네. 보시면은요. 지금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경기는 사이클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갔다가 네. 인플레이션을 갔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얼마 전까지 저희 디스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중이에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 금리를 갖다 인하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살포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리플레이션 조금씩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레이션 다음에 다시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가는 이 4단계가요.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 지금 그 디플레이션
단계로 가는 단계인데 이것을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 이것이 문제고요. 앞으로 디플레이션은 잠깐 짧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요새 그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 성격이 급해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요런 내용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토론회 장이 열릴 만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한 30% 이하인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70% 이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시간에는요. 그러면 유로존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이어서 자, 할게요. 이해할 때까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 이해할 때까지 우리 전문의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예, 파이팅. 유로존과 중국, 네. 그다음에 일본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미즈온의 변정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